네, 반갑습니다. 축함 한인 선교사의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서기로 섬기고 있는 김동구 선교사입니다. 이하 30주년 준비위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0주년 준비위는 캄보디아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30년 어간 동안 진행해왔던 캄보디아 선교를 다양한 분야별로 돌아보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다가올 30년의 선교에 대해 전망하고 제안까지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의 포럼을 진행해 왔고 오늘은 7번째로 캄보디아 교육 선교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선교에 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립니다. 발제와 논찬이 있은 이후에 질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질의를 드릴 선교사님의 성함을 기록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채팅창에 기록되는 순서대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발제와 논찬에 앞서 30주년 준비위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백의성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전능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선교사 7차 포럼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제자고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나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참된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가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사의 모든 회원들의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30주년을 하여 싸운 시대를 열어가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시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0년 이상 동안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고 현재 캄보디아 희망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용순 선교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며 선교 동역자인 임만호 선교사와 캄보디아 희망학교를 설립하고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사 김용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바쁜 사역 중에도 시간을 내어 오늘 포럼에 함께 참여해 준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캄보디아 교육 선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전제로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캄보디아 아동들이 다니는 공립 및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캄보디아 모든 교육기관의 컨트롤 타워인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프놈펜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25개의 시도 교육청을 관리하며 모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5개 시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학교 인허가 관련 심사를 담당하며 주로 중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칸이나 스록에 교육청 산하 교육국을 따로 두어 초등학교 관련 일을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련 업무는 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교육청 정기 감사도 따로 받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관련 분야별로 공무원 5명 정도가 나와서 학교 시설, 교육계획안, 수업 참관 등등 세심하게 조사합니다. 캄보디아 교육과정은 한국과 동일한 633 학제로 초, 중고 총 12년 과정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월 11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1년 동안 총 10회에 걸친 공식 시험을 봅니다. 학기말 시험이 2번, 월말 시험이 8번 있습니다. 거의 매월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과 다른 것은 졸업시험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매년 있습니다. 그중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험은 큰 부담을 주는 시험입니다. 매년 약 60% 정도만 합격합니다. 40%는 떨어지는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고3 때 문과나 이과 중 하나를 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문과가 졸업시험 합격에 조금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다 떨어집니다. 열심히 해야 합격합니다. 교과 과정은 한국 공립학교와 과목은 거의 같고 예체능 관련 교과는 교과서도 교사도 없습니다. 학교 간 전학은 중고등학교는 1학기를 마친 후 또는 학기 말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 사역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교사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교사 자격증은 공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을 공부한 사람만 받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퇴직 후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교사 초봉이 300불 정도이며 학교 수업 외에 파트타임 수업과 개인 과외로 월 수입이 500불 이상 되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전국 25개 시도별로 2년 과정으로 전문교육대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시험을 통해 소수 인원만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의 퇴직, 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교사 결혼이 생기면 필요한 교사 숫자만큼만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과목별로 교사를 선발하고 학교는 푸놈펜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열학과 4년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방별로 따로 선발하며 합격 후 2년 동안 전문교사 과정을 공부한 후 처음 지원했던 지역 중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사 자격증이 있고 휴직증이거나 일자리가 없는 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파트타임으로 함께 일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계열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교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합니다. 약 12주 과정이며 시험 합격 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습니다. 국가연금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감사를 받을 때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시하면 교사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희망의 학교 경우도 교사들 중 2명만 국가교원 자격증이 있고 그 외에는 교육계열학과 졸업 후 12주 보수가용을 이수한 교사들입니다. 지금부터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했던 실제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03년 처음부터 학교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빈민촌 부모들은 학교에 다닌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저학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존 문제조차 어려워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가정, 조부모 가정, 에이즈나 사고로 고아가 낸 아이들, 아버지의 술과 도박, 폭력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부모를 대신하여 가사노동 전담과 동생 돌보기 등으로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잦은 결석은 결국 학교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가출을 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하러 마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구걸하거나 고물, 폐지 등을 주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일이면 작은 빵 하나를 받기 위해 허름한 옷에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을 입고 자기보다 더 큰 고물자리를 메고 예배에 옵니다. 하루 종일 고물 줍기와 구두 닦기, 구걸로 돈을 벌어야 했고 공부는 생각도 못했고 친구와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저도 캄보디아어로 이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민가 아이들은 자기 이름도 쓸 줄을 몰랐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할 줄 모르고 학교에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저희 자녀인 요한이와 대한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있는 시간에 비슷한 나이의 빈민촌 아이들의 삶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전 저희 부부는 2003년 빈민촌 안에 작은 집 한 채를 빌려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깡통이 아니라 연필과 공책을 주고 싶었고 자기 이름이라도 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친구들과 놀면서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문맹인 아이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과거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지만 나가호텔 아까 꺾비섬 근처였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20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단한 계산과 캄보디아어 읽고 쓰기 수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이들은 계속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배우는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뭔가 희망이 보였고 열정이 넘쳤으며 배우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다시 오두막 한 채를 더 렌트해서 해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빈민촌 마을 여기저기에 교실을 하나씩 렌트해서 가르쳤습니다. 당시 학생 수가 2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3월 3년간의 공부반 사역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정부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마을 전체가 철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부방도 마을과 함께 철거가 되었고 학생들과 헤어졌습니다. 빈민촌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일자리가 많은 프놈펜 시내 안으로 흩어졌고 일부의 철거민들은 현재 학교가 세워진 추가 원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입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넓은 벌판에 가재도구만 들고 이사온 주민들은 비닐과 시멘트 포대로 천막집을 만들었습니다. 철거민 아이들은 빈곤이 겹겹이 쌓여만 갔고 먹을 양식도 절대 부족했습니다. 마을에 공립학교가 있었지만 부모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필요한 노트도 책도 연필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입학 시기가 지난 후 저희는 다시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땅을 임대해서 나뭇잎으로 지붕을 올리고 얼기설기 칸을 막아서 교실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공부방도 일을 해야만 부모님이 보내주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초등학교 기초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한국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마을 안에 있던 땅 10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초등학교와 실외 강당 기숙사를 2년간 건축하였습니다. 8년간 공부방으로 교육했던 것을 이 기간에 교육부로부터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초등학교까지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할 자신이 없었고 부담도 컸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새로 건축된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년간 초등학교 6학년까지 2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마을 근처 공립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던 졸업생 대부분이 중학교 2학년까지도 채 다니지 못하고 도중에 자퇴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착용품도 살 수가 없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중고등학교 인가를 다시 받았고 2011년부터 중학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방에서 시작하여 학교가 된 지 설립 14년이 되는 2016년 8월에 고등학교 3학년 1회 졸업생 17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후 매해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지난해까지 총 6회 18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처음 전기도 물도 없이 이주한 천막촌은 그동안 학교와 함께 주민들이 꾸준히 노력했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계속되는 도시 확장으로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기면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공장 및 소규모 상가 시장 등이 생기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부모들의 수입도 생겼습니다. 2022년 현재는 아직도 어려운 가정이 많지만 천막집은 시멘트집으로 새롭게 지어졌고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갑니다. 19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학교는 교육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하면 학교가 도와야 학생이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학교를 큰 가정 공동체로 인식하고 담임교사가 부모 역할과 교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반 학생들의 집을 모두 가정 방문해서 학생들의 환경을 파악하고 부모님들과 상담 관계를 갖게 합니다. 아프거나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영구장애를 입지 않도록 병원비나 수술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학습 부진아인 경우는 보충 수업이나 특별 개인 지도를 통해 도와줍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생활비나 생필품 등을 도와주기도 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 자퇴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에 고3 여학생 한 명은 엄마가 아프면서 3살짜리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몇 개월간 3살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왔고 교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결국 졸업을 했고 그 학생은 지금 희망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희망학교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학교도 그동안 함께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대부분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구호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천막집을 2층 나무집으로 지어주는 희망의 집짓기가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환경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짓기는 약 5년간 총 110채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통한 쌀 나누기도 약 10년간 했습니다. 도와주기 위한 목적의 구호사역은 자칫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동 의욕을 상실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쌀을 사지 못하면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 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는 일까지 문제가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것이 요셉의 창고입니다. 학교 안에 쌀 창고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쌀을 가지러 오면 2kg씩 하루 한 번은 가져갈 수 있었고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들이 직접 와야 하며 자녀들에게 쌀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쌀 창고는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울 때만 쌀을 가져갔고 그 쌀의 도움으로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쌀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쌀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10년을 지나며 스스로 쌀을 살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분유 나누기도 있었습니다. 약 7년간 200명 이상의 아기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모유가 안 나오거나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12개월까지 1년 동안 매주 한 개씩 나누었습니다. 지금 그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희망의 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단한 의료사역과 자전거 나누기, 어머니 문맹퇴출 교실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학교도 성장했고 지역사회도 성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형편도 좋아지고 의식 수준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학교는 위기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잘 극복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핸드폰을 학생들에게 준비해 줌으로써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깡통 주워오라고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던 부모님들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희망학교에 학생을 보내기 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3개 학급이 있습니다. 학급별 학생 정원은 35명에서 25명입니다. 현재 총 407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신입생 선발은 매해 학기 말에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제비 뽑기로 입학을 결정합니다. 평균 경쟁률이 3대1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재학생 등록률이 98% 이상이라 전학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에만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이것도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됩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전학 가서 자리가 생기면 추천으로 심사하여 입학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후 진로 지도를 통해 기술학교를 추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선교사 추천 또는 현지 목회자 추천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만 약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중고등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정규 교과목 수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외에 기독교 교육과 특별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대부분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전략입니다. 영적인 교육은 3명의 학교 교육 목사가 초등, 중등, 고등별로 별도로 현지교회 목사님이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매주 2회 약 10분간 전교생 조회 시간에 교감 교사와 목회자가 함께 나라와 가정과 학교를 위해 학생들과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매주 성구 암송을 수업 시작 전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전체 채플 때 암송시킵니다. 매주 새로운 찬양 한 곡을 파일로 저장해서 틀어주면서 배우게 합니다. 암송과 같은 방법으로 자주 반복해서 부르게 합니다. 매주 1회 초등과 중고등별로 전체 학생이 다 함께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현지 목사님과 임만호 선교사가 합니다. 주 1회 학년별로 성경 공부 시간도 있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는 모두 불교 신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학교에 다닌 동안 목회자와 담임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목회자가 학교에서 개인 전도 및 상담을 하며 복음을 꾸준히 전합니다. 절기에는 부활절, 성탄절을 학급별로 준비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활절, 성탄절에 특별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은 한국 탈북민 학교 돕기, 고아원 돕기, 세계 재난 현장 성금 보내기, 장애인 가정 돕기에 100% 사용합니다. 그 외에 특별교육으로 중고등학교 1:1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중국어, 영어 교육, 도서관 운영 및 좋은 영화 상영도 있습니다. 특기생들을 위해 외부 특별교육으로 축구, 미술, 악기, 밴드, 재봉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일체 학비를 받지 않고 전교생 장학금으로 무상 교육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얻어 교육비 중 일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현재 학비는 1년에 200불입니다. 학교 운영비 가운데 학생들 교육비로 30% 운영되고 있고 외부 후원은 60% 후원받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 지출 중에서 약 60%가 교사 인건비이고 약 40%는 기타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후원비 모국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세히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몇 가지의 원칙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로 후원자가 찾아오는 모금 선교입니다. 후원자에게 분명한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오랜 동역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형편이 불쌍하다는 것에 집중하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재정, 물품, 시설 등은 미리미리 체크하여 마음속에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둡니다. 누군가 학교의 필요를 물었을 때 빠른 제시와 대답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을 받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정직하게 집행하며 사진과 영수증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바로 보내줌으로써 후원자와의 신뢰관계를 만들면 다음에도 물품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후원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선교사 개인 생활비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구별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으며 후원자들도 후원금을 보낼 때 구별해서 보내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통장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희망학교 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풀타임 교직원 28명 중 25명이 학사를 통해 양육한 교사들입니다. 약 17년간 기숙사를 운영하며 학사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푸놈펜보다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했고 학사 안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교직원 가운데 부부가 총 9가정입니다. 풀타임 교직원은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교사들 자녀가 모두 25명인데 자녀들 모두 희망학교에 다닙니다. 교직원 자녀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1년입니다.
직위에 따른 상하 구조보다는 은사에 따라 보직을 맡깁니다. 공동 리더제이며 중고등학교 교감, 초등 교감, 관리 및 서무 담당, 예배 및 상담 총 4명의 리더자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급여는 전 직원,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동일하게 인상하며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 줍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도 형제처럼 함께 키웁니다. 저희 부부는 학생들도 사랑하지만 교사를 집중하여 섬깁니다. 자녀를 돌봐주거나 주택을 지원해주거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물품도 지원해주고 대학원 및 학비도 지원해줍니다. 학생은 담임 교사가 돌보고 섬기도록 합니다. 어려운 학생을 찾아서 도와주거나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 자전거를 나누는 일들은 교사가 직접 맡아서 학생을 돕도록 합니다. 다음은 희망학교가 현지 교사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와 한국 선교사님들과의 협력 사역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사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학습 연결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 선교사에게는 학생들 수업보다는 학습 교재 만들기, 찬양집 만들기, 교사 교육 등을 맡겨서 수업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방과 후 연합 사역이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단독 사역이며 다만 대상을 캄보디아 희망학교생으로 선발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는 학교 후 주말을 이용해서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피아노 피리 음악 교실, 기타 및 드럼 교실, 제복 및 의상 만들기 교실, 유소년 축구 교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장점은 선교사님들의 독립 사역이며 각 분야 전문가에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20년간 교육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와 선교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빈민 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양질의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 학교가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바른 세계관과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므로 학교 폭력이 없고 수업 태도가 좋아졌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적이 아닌 가치로 자신을 사랑하며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들은 일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는 지역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시개발로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학교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다음 세대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어려움과 부딪히며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크리스찬끼리의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받은 사랑과 품어줌, 기다림,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정서적 유대로 인하여 마약이나 술, 도박, 매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생각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학교도 교육부로부터 우수 학교상도 받았고 졸업생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A를 받아서 교육부 상금도 받았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약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30%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직업학교에 진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사역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근속 교사들에게 유급 단기 안신년 제도를 두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기독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학과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인턴제를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문회를 만들어 선후배 간 취업 및 진학 상담을 통해 실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및 단기 선교팀을 청년 위주로 초청하여 함께 교내 기독교 동아리 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동아리, 성경 읽기 동아리, 찬양 동아리, 봉사 동아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및 동남아 해외 여행 등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나 주차장 개방과
요리교실, 건강 관련 세미나 및 어머니 체조교실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선교를 계획 중인 선교사님들께 드리는 4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위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단일 마을인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지에 따라 교통수단, 점심시간 등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교육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학령기 인구가 충분히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학교 주변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학교가 없는 텅 빈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누구와 함께 학교를 시작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시작 전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파송교회가 될 수도 있고 캄보디아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사역의 선교적 목적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 이 땅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방법이나 적용은 모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창세 이후로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학교는 부모와 같이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학교는 건물, 교육 프로그램, 교사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알고 자녀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찾아서 돕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좋은 교육시설에서 실력과 영성을 갖춘 교사들의 돌봄과 사랑을 학교에 다니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캄보디아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면 다음 주자가 받아서 20년,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캄보디아 희망학교가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김용순 선교사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동안 사회자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그 노력들이 보였고 또 얼마나 그 지역 공동체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김용순 선교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공동체와 함께 운명적인 관계를 맺어오신 그 수고가 오늘의 희망학교를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 자체에 대한 전망과 선교적 기여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의 마음이 학교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회에게 우선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진한 감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귀한 발제를 해주신 김용순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논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찬을 해주실 분은 은혜기독국제학교 이사장님이시며 하늘영광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노진태 선교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순 교장의 캄보디아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교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학교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지난 추억의 사진첩을 돌려보는 느낌입니다. 본 논창자는 이 희망학교의 첫 사역지 빈민촌 지역을 알고 있으며 그 사역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 이시영 선교사님과 누스브리핑 캄보디아 정지대 사장님과 함께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도시 빈민촌 작은 빈집을 임대하여 시작한 희망학교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때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오늘 발제자를 통하여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몇 가지 논찬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희망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은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헛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에 의하여 빈민촌 마을의 아이들을 향한 긍휼과 눈물, 기도를 간직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천한 선교사입니다. 이들의 환경과 여건으로는 배움이라는 것이 낯섭니다.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입니다.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낯설은 분위기입니다. 배울 시간에 시내 한 바퀴 돌면 폐지와 빈병을 모아 2,000니엘 또는 3,000니엘, 4,000니엘의 수익을 보장하기에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배움의 시간이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녀들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자녀 교육보다 일 수입을 선택한 부모들이죠. 그러나 이 선교사는 이 낯선 지역에서 배움이라는 기회의 분배를 통해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철학의 바탕을 두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희망학교의 특별 활동의 중심을 보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주 성구 암송, 매주 찬양 한 곡 배우기, 주일에 채플 및 성경 공부 1시간, 불의 이웃 돕기 등 특별 외부 후원 등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며 실천입니다. 희망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학교 중심의 모임들로 이어지는 것도 일반 학교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과 집짓기 프로젝트는 섬김과 연합의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울타리인 학교에서 집짓기 프로젝트는 보호자의 존재로서 충분합니다. 보호자로서의 존재로 충분합니다. 선교사 부부의 집이 아닌 학생들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교의 지역을 확대하여 섬김과 연합의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보여집니다. 캄보디아의 선교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교육사역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캄보디아 장르그 신학교 학장인 이교욱 교수는 2020년대 캄보디아의 일반적 상황은 교육 중심의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선교가 주도가 될 경우 캄보디아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교육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십자가 신학의 기초를 둔 선교 신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학에 근거한 선교적 행위를 행할 경우 교육 선교의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교 방식이 2020년대를 향하는
캄보디아 선교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 사역 및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 기독학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시간 일반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오늘 주제인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학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관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이 공유하는 성경적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핵심에 두고 삶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시각을 교육에 반영하는 일은 중요한데 이 시각은 헌신되고 전문화된 교직원에 의해 실현되며 배움과 성장의 모든 면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교육학자 브레일리는 기독교 학교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일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도전을 주시고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이 첫 단계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첫 걸음입니다. 기도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교 설립의 가능성을 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연구위원들, 즉 동력자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인격적인 인간으로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학교는 신앙적 진술을 포함하는 성경적 원리를 고집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의 목적은 이 교육이 하나님의 권위 있고 무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통합적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초를 둔 높은 질적 교육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임스 이 프루트만은 좋은 지도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들로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왕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은사들을 부각하고 조화와 향상을 이루도록 선도하는데 자신들이 받은 지도자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와 충만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궁극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또 우리의 가장 높은 동기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학습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박상진은 신앙의 의미, 신앙의 변화란 무엇일까? 질문 속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일까?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일까?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 속에 먼저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해당되는 신앙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라틴어의 크레도라는 이 단어에서 이 크레도는 누구누구에게 내 마음을 두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은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희망학교의 설립자인 임만호 김용승 선교사는 머리의 선교사라기보다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하신 가슴이 뜨거운 선교사라고 저는 봅니다. 선교 현장, 즉 이 희망학교의 환경과 여건,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학교 살림살이의 입출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며 학교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한 학생을 자녀로 보고 교사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학교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은 지체로 보듬고 그들과 함께 진행한 학교요, 마음으로 희망학교를 섬긴 선교사입니다. 혹자는 선교의 범위로 교육사역도 들어가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교차 문화적 과업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사역이야말로 선교의 중심에 두고 사역해야 할 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더 말할 것 없이 교육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더 많이 설립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작은 공간이 주어진다면 작게는 2-3명의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운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된 선교사가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된 선교사는 무엇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은사를 나누고 함께하여 함께 가는 그런 학교의 운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잠시 논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에서 두 분을 지켜보신 노진태 선교사님의 논찬은 우리 임만호 김용순 선교사님의 삶을 이해하고 더욱 피부로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듯합니다. 이 논찬이 또한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한 논찬을 해주신 노진태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희망시온 국제학교 교장이시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18년째 귀한 선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윤남숙 선교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남숙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딱게우 지역에서 교육개척 사역과 현재 희망시온 국제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김용순 선교사님 발제를 통하여서 많이 도전받고 또 감동받았던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희망학교를 통하여 캄보디아 기독교 교육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김용순 선교사님은 글을 읽고 많은 도전과 여전히 캄보디아의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본인은 후발주자로 학교 사역을 해나가는 한 사람으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역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을 얻고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또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김용순 선교사님의 발제에 논찬을 하게 되었기에 더욱 정독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의 많은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며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캄보디아의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또는 리더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느끼며 이 글을 적어 나가고자 합니다. 희망학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몇 가지 논찬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한 길을 걸어 오신 것을 깊이 치하합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희망학교의 역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있던 많은 도시 빈민을 찾아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가족이 되어주며 교육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특히 학교를 큰 가정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담임교사가 부모의 역할과 교육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지는 지역 공동체로 지속적인 장기적인 계획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희망학교의 사역은 오로지 희망학교이기에 가능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공립학교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깊이 공감하며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임만호 김용수 선교사님 그 학교 사역 초기에 빈민가 판자촌에서 공부방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을 때 사역 현장을 방문했고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빈민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그 어린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던 임만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첫사랑과 마음으로 목표를 잃지 않고 더 단단하게 달려가고 계신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희망학교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명예로운 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캄보디아 교육의 현장에서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체능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정해진 교과서에만 의존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캄보디아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재능 활동에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학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을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선교사님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구를 암송하고 성경 공부와 채플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매주 찬양을 배우며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 사역을 하는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컴퓨터 1:1 교육과 외국어 및 특기생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것에 또한 선배가 후배를 위하여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지도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지 교사 중심과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으로 인하여 윈윈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코로나19는 선교의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단기 선교사들이 오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현지 교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역에 가장 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희망학교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양육된 교사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교사님은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를 세워나가기 위한 동력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현재의 명문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위한 선교사님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동료 선교사님들과 협력 사역을 진행하며 서로 윈윈이 되도록 하는 사역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간의 협력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 서로에게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네 번째, 학교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망학교는 캄보디아 도시 빈민을 위하여 세워진 학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의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국 교회의 어려운 현실이 선교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 후원에 의지하여 사역하던 선교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선교지에서 자립 선교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학교도 학교의 자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무상교육에서 벗어나 소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의 후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더라도 학교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학교가 계속 질 좋은 학교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교육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를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김용순 선교사님의 발제를 통하여 앞으로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교육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실제적인 사역 현장의 많은 기술, 학교 운영에 대한 솔직한 내용 공개,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4가지 제안도 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역 기술은 앞으로 교육 선교를 계획하며 노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학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캄보디아 복음화에 앞장서 일하는 귀한 교육 선교의 장이 될 것을 지지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캄보디아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특별히 코로나라는 긴 터널 지나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선교의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초기에 나무 그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빈 땅에 깃발을 꽂아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선교 시대는 지났고 우리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와 환경을 맞는 또한 그러한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 사역에 눈을 돌리게 했고 유치원, 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교 사역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등의 세계관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학교나 교육을 통하여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이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의 영향력은 충분히 이 땅을 변화시킬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희망학교는 이미 17년 전 먼저 고민하고 그 사역에 헌신하였고 많은 기독교인 제자를 키웠고 그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자를 세워나가고 캄보디아의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귀하게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모든 사역에 수고하고 헌신하신 임만호, 김용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지하하며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의조로 발제에서 언급된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셔서 발제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노차를 해주신 우리 윤양숙 선교사님 큰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채팅창에 질의하실 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질의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순서대로 질문을 당사자에게 드리고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군 선교사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하여 희망학교에 세워지는 과정을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지금 또 선교로서의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설립을 위한 과정과 준비사항, 특히 비용적인 면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학교 설립까지의 비용과 또 설립된 후 학교 운영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교마다 그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 희망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 초기 설립 비용과에 관해서는 뭐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벌써 14년 전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할 경우에 교직원 전체와 학교 운영비를 저희가 해보면 1년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이 학교 보수교육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약 20만 불 정도가 1년에 필요합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푸놈펜이 아니라 푸놈펜에서 한 44km 정도가 떨어진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비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푸놈펜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설립 비용은 사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고 교회가 있는 공간에서 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그때 당시에 한 5만 불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3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학교 건물 비용 뭐 그런 걸 따지면 한 조금 이렇게 한 15만 불 정도 학교 건물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갔고요. 월 저희가 교사들이랑 이렇게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푸놈펜이랑 많이 차이가 있는 저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가 있고 월 학교 운영비로 한 3,000에서 3,500불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학교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0-70%는 교사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수도 공과금부터 비롯해서 차량 운행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월 3,000에서 3,500불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유치원은 월 25불 그리고 초등학교는 월 20불의 수업료를 받고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료로 충당되는 그 학교 운영비가 한 40에서 50%는 일단 지났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한 70%까지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수업료로 그 커버가 되는 운영비가 한 50% 이쪽 저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채팅창에 질문을 적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분들은 남겨주시고 혹시 그게 어려우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함께 질문을 듣고 또 세 분 선교사님께 응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빈 선교사님께서 세 분 모든 선교사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지금은 4차 산업시대고 말할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인터넷을 접하기 때문에 질문하셨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지금은 4차 산업시대고 말할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인터넷을 접하기 때문에 자연히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이런 것도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시니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분 선교사님,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 중에는 제일 학교를 늦게 시작한 케이스 같고요. 저희들도 빈민촌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신푸놈펜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윈박스라는 그런 교육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을 통한 그 인터넷 상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한 분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그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저희 학교에서 그 윈박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윈박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3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윈박스라는 이 박스 안에는 전 세계의 대백과 사전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90%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이트를 찾아가는 사이트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브리테니카 대백과 사전 또는 뭐 두산 대백과 사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 아이패드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궁금증을 이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기를 접속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하면 캄보디아어가 지금 한 7, 80%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어, 문화는 구조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승민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국제학교와 기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이 교육 커리큘럼 안에는 분명히 이런 영역들이 지금 들어가야만이 지금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저희가 공부한 방식으로 제시를 한다면 이 아이들은 식상에서 아마 공부하는 취미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교과가 PDF로 다 파일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육 선교회 쪽에서 혹시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학교가 그 부분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이 없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환경 또 이런 전자도서관 뭐 이런 영역들은 좀 우리가 더 공부하고 지금 배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수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분은 우리 이승민 선교사님이 아니시고 김수빈 선교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컴퓨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셋업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 스탑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2년간은 저희는 온라인 그 수업을 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인 점을 또 유치원 초등학교였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학부모 저희가 한 12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2명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교 수업을 못하는 상태로 2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컴퓨터 교육을 이제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방에서는 사실 컴퓨터 교육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사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2년도가 지나면 아마 저희는 곧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 중에 말씀드린 1:1 컴퓨터 교육은 방금 말씀해 주신 노진태 목사님과는 관점이 되게 다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연령대가 그 같이 교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컴퓨터 교육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워드나 기본 그 문서 만들기
약간 컴퓨터와 친해지기 약간 이런 기능으로만 하지 저희가 그걸로 수업을 연계하거나 이런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그 중고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생기면서 각자가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교육 콘텐츠나 이런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틀어주거나 제시해줘서 아이들이 함께 보는 그런 기능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감사하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번 시험 보고 시험 성적 다 기록해서 교육부에 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부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상급 학교 진학이나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생기고 졸업시험 자격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약간 뭐 AI나 메타버스 이런 거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수업 시간 안 빠지고 학교 잘 오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주 목적이지 AI는 웬만하면 그 핸드폰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다 걷어가지고 못 만지게 하고 약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교통하면서 즐거워하고 학교 오는 시간은 곧 놀이 공간이기도 하고 그냥 재미있는 공간, 행복한 공간,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이 쭉 그 뼈대를 이루는 이런 교육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도 세 분의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고, 또 이 세 분의 그 이야기들이 또 질문하신 분에게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최원천 선교사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발제자와 논찬자들께서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교육이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순서에 관계없이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최원찬 선교사님 질문이 항상 이 포럼에 보면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올린 분 중에 한 분이 최원찬 선교사님인데 좀 쉬운 질문 좀 올려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은 예수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초 과정의 교육이 공교육이 뭐 나쁘거나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기초적인 생활과 또 이 문화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교육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장성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또 우리 선배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 종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유치원 과정만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러면 그 아이의 세계관이 그런 교육으로, 그런 어떤 신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우리도 3살 때부터 정말 18세까지 이 아이들을 예수 닮는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교육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전부 다 학교해야 되냐?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닮는 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분야의 한 영역이 저는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합수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를
그 학교 사역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불교적인 그 어떤 다른 타종교적인 그런 사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영지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다시 내가 죽어도 또 다시 다른 무엇인가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지체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적을 가지고 학교 사역을 하는 그 이유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100%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제자들이 지금 학교를 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매일 저희는 수업 시작 전에 매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별도로 예배를 먼저 30분씩 드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찬양을 배워나가는 거 동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우리 학생들의 사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수 선교사님께는 정경희 선교사님께서 하신 또 그 질의가 있으셔서 바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학교에서 공장에 가는 아이들을 교육하신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공장 인건비를 포기하고 공부하게 하려면 부모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재정적인 부분이 단순히 장학금으로만 되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 초창기에는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거의 3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1학년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 줄고 해서 결국 6학년이 되면 한 10몇 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학교가 된 거는 공장에 보내지 않고 제 학교에 학생들 남게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요즘은 공장 같은 데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이게 근교 지역에는 폐지나 이런 걸 줄 수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정도가 됐을 때는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의 그 설득과 그 일자리를 보내는 걸 막으려면 아이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체가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워낙 강력하면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 아이가 학교를 무조건 좋아하게 해야 하는 게 첫째 목표. 그래서 학교에 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고 학교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약간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둬서 아이를 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금식을 하든지 그냥 누워서 그냥 나 학교 안 보내주면 나는 이제 안 살 거라고 예를 들면 부모님을 약간 좀 더 이렇게 힘이 세지는 거죠. 약간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한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부모님이 아프다던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던가 이런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 학생을 지원해 줍니다. 학비를 내지 않아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그 다음 해에 학교를 지속해서 다녀서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최소화시켜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생을 계속 받아도 학생 수급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이미 아닌데, 기본 목표는 이미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저희는 이제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도와주고, 전학이나 예를 들면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막을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친구들끼리 싸워서 이 학교가 싫은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 막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오후 4시까지 일단은 학교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그러니까 공립학교, 수업 시간이 좀 적은 공립학교로 전학 가서 학교는 졸업은 하라고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민 선교사님께서 귀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뛰어난 교사 지원들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려면 사립학교 교원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협의하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갑시다. 네, 오늘 세 분의 그 발제와 논찬을 들으면서도 각 학교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고, 또 그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나누어 주셔서 학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가르침과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프라 부분들이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미리 양성되어 있었으면 아무리 시골이라도 교사들이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려고 해도 도대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오래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되어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인프라에 대한 부족함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또 역시 자신의 방법대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교육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전체 캄보디아 교육 선교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이 우리 선교사회 안에서 좀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 파송한 교회들과 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회자로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설렁탕이 18,000원인데 경기도 지방에 있대요. 이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설렁탕 18,000원짜리 한 그릇 먹으려고 톨게이트비와 주차비를 내면 15,000원이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맛만 있으면 그 희생을 치더라도 그 식당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교육, 특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도 조금 전 우리 희망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애달을 하면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학교가 이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리고 그런 재미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연합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2010년도에 잠시 우리 선교사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 무슨 지역 분쟁 때문에 저도 지방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경험도 있고 한데, 여기는 땅이 있고 여기는 건물이 있고 또 여기는 앞으로 그 지역을 땅을 사야 할 세 사람들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땅이 있는 사람은 운동장으로 쓰게 내놓고 건물을 먼저 지으신 분이 있으면 작은 그런 야학이라도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느 교단 정책이나 어떤 선교 단체를 세우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저는 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100%잘 못하니까 이런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모래, 어떤 분들은 자갈, 어떤 분들은 시멘. 그 각자가 갖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각자 다양하고 또 그 은사들이 탁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다면 한 지역이 좀 모여서, 지금 조금 전에도 또 우리 이승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희망학교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다가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학교는 이 두 분이 받은 은사고 또 이 두 분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학교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능하다면 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 또 그런 연합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우리 선교사 협의회에서 좀 더 그런 일에 집중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많은 선교사들이 다 학교 세운다면 누가 교회하고 누가 타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함께 있는 은사들을 나누고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인프라에 대해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너무 잘 아시면 꼬마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현경 선교사님 아마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그 조직이라고 조직이라고 하면 뭐 너무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한테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꼬마 캄보디아가 유치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발전해서 초등, 중,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현경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많은 세미나들이랑 많은 교육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미 유치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미 많이 했고 또 우리 스스로 많이 개발을 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초등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해서 또 우리의 인프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방금 이제 학교, 신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 저희도 우리 교사들 중에 깜장신이나 이렇게 신학교로 졸업해서 교사로 투입된 교사들이 지금 뭐 2명 있고 지금 또 2명 공부 중이고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깜장신에는 유아교육학과도 있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그리고 감리교회도 신학교가 있고 많이 그 양육할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앞으로는 더 좋은, 질 좋은 그떤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셔도 좋겠고, 네,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들으면서 저는 교육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하는 그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그것을 또 교회가 잘 하나로 교회로 잘 이끌어서 교회가 또 학교와 교육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크리스천의 일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상황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 나갈까?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교육 분야에서 하시고 또 교회 분야에서 하시는 분과 어떻게 함께 연합을 잘 이루어 나갈까 하는 그 질문이 있는데요. 하시다 보면 보통 세 분 다 지금 뭐 학교에서 교육도 하시고 또 학교 자체에 물론 교회가 있지만 또 밖에 교육을 하지 않지만 학교를 하지 않지만 교회만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당부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런 부분을 좀 담당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좀 길어가지고 어떻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질문하신 선교사님 교회가 좀 센터가 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가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규모라면 제 생각에는 방과 후 교실을 좀 하고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하면 학교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오전 아이들 마치고 와서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며 또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준다면 교회가 일주일 내내 좀 이렇게 복닥닥거리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좀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후배들을 좀 가르치는, 우리 희망학교가 지금 그렇게 실시한 것처럼 먼저 배운 아이들이 후배들을 이끌어 간다면 교회가 또 지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공간을 얻는 사람 선교사들은 못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집을 좀 내어서라도 그런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몇 명이라도 이렇게 껴안고 이 아이들을 섬긴다면 작은 학교에 어떤 불씨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간을 100% 좀 활용해달라. 저희 학교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얘기하신 그 부분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희는 이제 남편인 저희 임만호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라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대, 40대, 거의 50대, 지금 50대가 돼서 선교제에 있은 지 20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 사역을 초중고등학교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까지 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들고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다고 이해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30대에 왔기 때문에 그 젊은 시간에 이걸 지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제 제안은, 저희는 이제 부부 선교사라 역할들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약간 분리된 연합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근처에 있거나 아주 먼 거리에 있지 않으면 둘이 같이 이게 자매 결혼을 맺는데 공간을,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공간 안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그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서로가 다른 어떤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4분 선교사님과 하는 연합사역은 너무나 재미있어요. 저희가 사실 학교 교육만 딱 감당하고 나면 그 선교사님들은 본인 어떤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또 개별적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연장선인데, 만약에 주변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은 저희가 양육한 현지 목회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선교사님들, 그 현지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그 학교 안으로 들어오셔서 채플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주일날은 그 학교 안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만나서 관계가 생긴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사역만 하는 선교사님들 교회로 서로 이렇게 연계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친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이런 그런 그 영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런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양육하는 것들은 근처에서 이렇게 멀지 않는 거리,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자전거나 한 10분이나 15분 거리 안에 있는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한다면 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그러니까 주일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쉼의 시간이 되고 교사들도 또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이렇게 분리된 어떤 이런 공간적 개념을 가질 수 있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사들하고 거의 365일을 만나고 있거든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보죠.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용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저희도 교회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공간 안에서 저희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들이 저희 교사가 100%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이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다 저희 교회에 본교에 출석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사들이 사실은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딱 저희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사실은 매일 출근을 해서 학교를 체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말에는 또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늘 번아웃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는 조금 분리해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학교는 학교로 집중을 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을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하고 교회를 조금 분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지고 또 교사들이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금 유남숙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학교와 교회가 분리되었을 때 그랬었을 때 교회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당부하고자 하고 함께 부족한 점을 더 이렇게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아무튼 많은 시간 제가 할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제 학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학생들을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의 교회에 보내셨을 때 그 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하는 것과 초등학교를 하는 것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더 운영을 해주시면 초등학교까지 운영하고 학생들을 키워서 중고등학교는 거점 학교에 보내서 교육하게 하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윤옥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아까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그 시간을 내주셔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분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남순 선교사님이 제안하신 거는 저희도 교회와 연합을 하기 위한 학교만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교회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학교만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과 같이 연합해서 제자들 중에 신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교목으로 학교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과 그리고 또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저희가 교회로 연결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회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신방과 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또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제 캄보디아 예체능 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이라든가 미술 선생이라든가 체육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현지인 그 제자들 중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밀어주셔서 이 선생님이 한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 방문 수업, 한국에는 그런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camden시내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음악 선생님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예체능 선생님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같이 모아서 좀 협력을 해서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 분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또 이제 그 음악 선생님과 예체능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네, 저희 학교는 그동안 예체능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한국 단기 선교사들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서 음악 선생님도 한국 단기 선교사가 저희한테 와서 2년을 음악 수업을 계속 했고요. 그 사이에 피아노 반주자를 키웠고 또 이렇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키워가지고 우리 학교 이제 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한국 단기 선교사가 와서 체육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도 한국에서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단기 선교사님들이 1년씩 이렇게 교사로 헌신을 해서 예체능 수업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막힌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교육받은 우리 선생님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미술 그림 그리고 미술에 좀 타고난 은사가 있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미술 수업을 합니다. 그 단기 선교사한테 1년 동안 지도를 받아서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그 미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음악은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했는데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기 선교사한테 배워서 우리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음악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지금 cam장신 교음악과에 지금 이제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에는 여러 분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악도 이론 교육이 있고 실기도 있고 악기 연주도 있고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 교육 기간도 천차만별이고 음악가 한 사람이 평생을 걸려서 어느 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학교에서 그 음악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찬양 부르기, 찬양을 귀로 듣고 청음으로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 부르기 해서 그 노래 부르는 것이 이제 음악 교육에 대한 대안인데 거기에 이제 이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잠깐씩 해주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노래를 부르고 어떤 것을 듣는 것도 저는 음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런 걸로 보충을 하고 있고 미술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나 그림 그리기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미술 재료들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서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미술 교육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유치원이나 저학년을 위한 색칠 공부나 뭐 종이접기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단기 선교팀 통해서 배운 거를 꾸준히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전문 미술 교육은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선교사가 와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수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사가 여기 현지 교사들을 데리고 체육 그 교과 과정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 교사가 트레이닝을 받고 그 교사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은 직접 담당하는데 체육도 여러 가지 구기 종목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간단한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체조 아니면 뭐 서로 이어 달리기 정도의 미니 운동회 이런 정도의 이제 체육 교과를 하고 전문적으로 어떤 그 구기 종목을 학교에서 운영하거나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체육 관련 이런 그 인재들을 이렇게 쭉 양성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체육 교사를 전문적으로 학교로 파견해서 체육 교사를 이렇게 고용해서 이제 학교에서 함께 하면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1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처음으로 한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제안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하면 훨씬 더 오늘의 그 포럼이 열띠고 정말 더 나은 포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캄보디아 교육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특수 선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말이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공무원들이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사교육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이 교육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자문화에 대한 포기나 마찬가지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또 그러한 교육 선교를 감당하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또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20년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 교육 선교에 임하신 분들은 이제 좀 현장을 떠나서 정말 교육 선교 인프라 전체에 대한 캄보디아 교육 선교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지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김태권 선교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태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7차 선교 포럼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 발제와 논찬으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줌으로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질의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8차 선교 포럼은요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의료 선교에 관한 포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 교회와 또 의료 선교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유튜브로 선교대단 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또 선교사회의 관심사를 대담을 통해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시게 되면 좋은 프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선교 30년사 편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했던 선교의 내용들 그리고 선교의 역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편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은 선교 역사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7번째 포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7번째 포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에 진행이 되어질 포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 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까지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